25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남부와 서부의 증가세가 눈에 띄면서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의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 대한 한국의 사실 왜곡 비판에 진실을 썼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4,527명 늘어난 244만 8,695명, 사망자는 532명이 늘어 12만 4,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14명이 늘어 41만 3,150명, 사망자는 26명이 늘어난 3만 1,34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30명이 늘어나 17만 3,090명, 사망자는 41명이 늘어 13,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전체 주의 절반인 25개 주에서 지난주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하루 동안 5,000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남부와 서부의 증가세가 눈에 띄면서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3일 CNN은 25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비율이 전주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그밖에 네바다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이날 또 1일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날 5,0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일 최다 기록을 세웠고, 캘리포니아는 지난 2주간 새로운 감염자가 35% 증가했고 입원율도 가장 높습니다. 텍사스도 5,489명의 확진자가 늘면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 정책센터의 한 관계자는 2주 전만 해도 17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25개 주로 늘었다며 이러한 주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미국 주의 절반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단순히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며 일찍 셧다운 조치를 해제한 서부와 남부주에서 젊은이들의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보건관리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3일 하원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몇 주일 동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군중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파우치 소장을 비롯한 보건당국의 고위관리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더 천천히 하고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달리 자신들은 검사를 늦추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자택격리와 이동 금지 등의 규제를 해제하고 경제 재가동을 시작하는 데 대해 정상으로 복귀하려는 열망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의 조심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군중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젊은이들의 감염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젊은이들은 증상이 가벼운 편이지만 무증상으로 남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비율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뉴욕주에서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40선거구에서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으면서 5선 선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의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0 뉴욕주 예비선거가 23일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주 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론킴 의원이 중국계 스티븐 리 후보를 따돌리고 11월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인 2세 샌드라 최 후보가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의 도전장을 냈던 연방 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맥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65선거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리 후보도 35%를 득표하는 데 그치면서 현역인 여린 리우 의원에 밀렸습니다. 퀸즈 지역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에 도전했던 홍영선 변호사 역시 본선거행에 실패하면서 론킴 의원을 제외한 한인 후보 3명은 예비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한편 친한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뉴욕주 연방하원 3선거구의 톰 수오지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53%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뉴욕주 연방하원 16선거구에서는 교육운동가 자말 보먼 후보가 16선이자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퀸즈보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가운데 도노반 리차드 주니어 뉴욕시 의원이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65%의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가 약 4개월이 남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유권자 등록을 한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6%로 역대 최악의 지지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전국 유권자 등록을 한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의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 36%를 14%포인트 앞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으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 상당한 이탈이 목격되면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지지율 중 하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CNN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는 6월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뤄졌고 만약 오늘 2020 대선이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의 질문에 1,337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성별로 보면 바이든 후보는 725명에 달한 여성들의 응답에서 트럼프 후보보다 지지율이 22%포인트 더 많았고 612명 응답의 남성들에게서도 3%포인트 앞섰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응답자가 870명으로 응답자의 65%를 차지한 가운데 트럼프는 백인층에서 1%포인트 차로 우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인 응답층 중 대학 졸업장이 없는 427명 응답 그룹에서는 19%포인트 리드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백인 436명의 그룹에서는 2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이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가 지난 털사에서의 유세 전후로 약 $10,000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조한 집회 참석률 이후 선거 캠프가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한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760만 모으면서 종전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23일 더 힐은 트럼프 재선 캠프가 지난 19일 오클라호마 털사 유세 전후로 온라인 기부자들로부터 $10,000를 모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저조한 참석률로 실망스러웠던 집회 이후 방어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캠프 측은 100만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했지만 10대와 K-팝 팬들의 노쇼로 실제 참석 인원은 유세장 수용 인원 19,000여 명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6,500여 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폭스뉴스는 생중계 유세를 770만 명이 시청했다며 자사 토요일 밤 기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본격 등판하고 지원 사격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3일 화상으로 개최한 첫 공동모금 행사에서 $760만 모았습니다. 풀뿌리 소액 기부자 17만 5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단일 행사 기준으로는 최고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달 처음으로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모금액을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은 $8,080만, 공화당은 $7,400만 각각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열린 멕시코 국경장벽의 완공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완공을 자축하면서 역사상 어느 정권보다도 남쪽 국경을 보호해왔다고 홍보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더 힐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애리조나 샌루이스에서 열린 미 멕시코 국경장벽 완공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을 둘러본 뒤 길이가 200마일에 달하는 장벽 명판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지역 방문은 지난 9월 장벽 조각에 사인하기 위해 샌디에이고를 찾은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 방문 전 인근 유마에서 강력한 새로운 장벽이 완공된 것을 자축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미 역사상 어느 정권보다도 남쪽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경 장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 힐은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 침체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번 방문으로 장벽 서명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벽 건설을 다시 한번 과장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정책을 과시했다며 반이민 정책을 재차 강조하면서 맥이 빠진 재선운동을 전환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고록에 대한 한국의 사실 왜곡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이 상당 부분 사실을 왜곡하고 외교의 기본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볼턴은 진실을 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회고록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진실을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인들이 회고록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고 상호 신뢰와 외교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을 받고 만약 한국과 미국의 유권자가 행동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양국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시위대가 백악관 인근의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 기념물 보존법에 따라 중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여전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에는 시위대가 백악관 인근 라파엣 광장에 위치한 잭슨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려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시위대는 쇠줄과 밧줄로 동상을 묶고서 받침대 위에서 끌어내리려 했지만 경찰은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해 이들을 광장 바깥으로 해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수치스러운 반달리즘으로 체포됐다며 재향군인 기념물 보존법에 따라 징역 10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23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가 감옥에 있고 오늘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중형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동상은 잭슨 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채 말을 타고 있는 형상으로 군인 출신의 잭슨 전 대통령은 지금껏 미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불리면서 $20짜리 지폐에도 그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잭슨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치켜 세우며 자신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전 대통령은 미국 인디언 부족을 그들의 선조 땅에서 쫓아내는 데 역할을 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몇 년째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소법원이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성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가 암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21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 포함된 텔크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3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미주리주 항소법원이 발암물질인 성면이 함유된 베이비 파우더를 판매한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등 텔크 파우더가 성면에 오염됐다며 이를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배상 규모는 21억 달러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16억 2천만 달러, 실제 피해 배상에 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다만 47억 달러를 배상하라던 2018년 7월 판결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액수입니다. 존슨앤존슨 대변인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재판이라며 텔크는 안전하고 성면과 무관하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의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사측이 제품에 포함된 텔크가 난소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집에 있는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를 버리라고 소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 6명이 재판 시작 전 사망했고 2018년 배심원 재판이 끝난 이후 5명이 더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셧다운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봉쇄령을 다시 발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주 행정부는 셧다운을 다시 가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revert back to where we were just a few months ago. We don't intend to do that. We don't want to do that. But I want to make this clear. We are prepared to do that if we must. 캘리포니아 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천여 명을 넘으며 팬데믹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고 지난 2주 동안 입원 환자율과 중환자실 입원율도 각각 16%, 11%씩 증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크게 늘자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더 강력한 조치와 규제인 2차 봉쇄령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시 의회가 1억 달러의 렌트비 보조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해주는 1억 달러 규모의 렌트비 보조금 지원 안건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수혜 대상은 코로나 사태로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LA시 세입자로 소득 기준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시 정부로부터 매달 $1,000씩 최대 2개월 동안 렌트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렌트비는 주택 소유주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당국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보조금은 오는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역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보조해주기 위해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렌트비 유예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전역의 모든 고교 졸업생을 축하하는 공동 졸업식이 열립니다. 23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실내 대면 졸업식이 진행되기 힘든 가운데 2020년 졸업생들의 업적과 미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원격으로 진행되는 공동 졸업식을 30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졸업식은 30일 오후 7시에 진행되고 픽스 11 방송의 TV 채널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송됩니다. 뉴욕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올해는 3차례로 나눠져 치러집니다. 2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해 불꽃놀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예년과 다르게 나눠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오는 29일과 7월 1일, 4일 뉴욕시 5개 보로에서 3차례에 걸쳐 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23일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를 방문하고 임직원과 어르신들께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날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백광수 뉴욕 한인 노인 상조회 회장에 기금 $1,000를 전달했습니다. 윤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조회가 상조금 확보를 위해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하고 월 회비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에 2회씩 적용되던 뉴욕시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이 앞으로 1회로 완화됩니다. 2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29일 뉴욕시의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 유예 기간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표시된 2개의 요일 중 2번째로 지정된 요일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 한때 적은 양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나 밤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